더듬이.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편 씨 이렇게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사실 이거 좀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긴 해. 그죠.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2월 달에 녹음을 해서 그걸 3월에 올렸잖아요. 아, 그렇죠. 마티스 알트만 이제 본편을 2월에 녹음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을 쉬고 그래서 거의 근 한 달 만에 이제 하는 건데. 또 지금 저희가 이 녹음하는 곳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녹음 스튜디오로 네, 이동했죠. 새로운 보금자리로 왔고. 네. 사칸 씨도 이제 3월 달에 이사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정신이 없었죠. 정신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죠. 날씨 다시 좋아지잖아요. 네, 날씨도 좋고 네. 또 이제 봄이니까 네.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2번의 새로운 시작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더듬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 편을 또 즐겁게 소개해드리면서 이 청취자분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마티스 알트만 본편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이제 각자 전시 하나씩 모아서 네. 소개하는 편을 진행할 텐데 오늘 이제 사카린 씨가 선택하신 전시의 제목은 제가 이제 준비한 전시는 파울 메터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전시는 파워 라이프스타일스라는 전시인데 더 파워 라이프스타일. 시간 순으로 보자면 이제 사카린 씨의 전시가 2016년에 이루어졌고 제 전시가 201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사카린 씨가 소개하는 걸로 깔끔하게 갑시다.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전시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울 메터스입니다. 이 전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2016년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뉴욕에 있는 스위스 인스티튜트에서 진행된 전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스위스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당연히 스위스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딱 이제 알아보니까 1986년에 뉴욕에 이제 스위스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 전시기관이더라고요. 특이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약간 미국의 스위스 출신의 작가들을 소개시키겠다. 아 스위스인만 하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만. 산드라 무진가도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그러니까 처음 취지는 그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넓혀서 인터내셔널한 작가들을 초대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스위스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원 포 올이라는 전시 시리즈의 이제 8번째 참여 작가로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이 전시를 했거든요. 네. 이제 원 포 올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듣는 곳이 비아 아트 펀드라는 곳에서 후원으로 이제 스폰서를 해서 이제 펀딩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인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이었거든요. 약간 거의 뭐 뉴욕에 있는 실제 더듬이 느낌이네요. 그죠. 뉴욕인 실제 더듬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하이프를 주고 그죠. 펀딩이니까 아무래도 좀 돈도 많이 지원해 줬을 거고 또 스위스 하면 저희가 스위스 은행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돈을 또 빼먹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전시였죠. 근데 여기 전시들이 저도 몇 번씩 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전시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전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산드라 무진가도 여기서 전시를 했었는데 전시가 참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에 마티스 알트만이 전시를 했던 곳은 지하 공간이었는데 지금 아마 또 이사를 해서 어디 또 괜찮은 2층인가 1층 공간으로 이사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 소개, 그러니까 이 스위스 인스티튜트에서 소개된 글로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알트만은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파이프와 같은 건설 잔해물을 자주 사용합니다. 중첩되고 거칠게 깎은 건축 미니어처를 만들기 위한 와이어, 인체의 일상적인 위생과 관련된 용품들, 위생용품,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또한 종종 작은 구멍과 함께 피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작은 방을 들여다보며 알트만 작업의 내부와 외부의 대조를 보고 진부함에 초점을 맞춘 관음증적 친밀감을 서술합니다. 스위스 인스티튜트에서 알트만은 건물 내부를 드러내어 내부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이전 작업이라던가 가사 물건으로 만든 마운팅 모델, 쓰레기, 건축 자재 및 보호 장치 없이 열려있는 인형의 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이 전시가 약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건축적인 면모가 좀 잘 드러난 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 전시 선정 이유도 그 선정을 했던 게 약간 초창기 작업이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마티스 알트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근본을 보여줄 네, 어떤 좀 근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초창기 작업의 근간으로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희가 선정을 나름 잘한 게 그 사카린 씨가 선택하신 전시가 약간 초창기 알트만을 딱 보여주고 제가 볼 때
제가 선택한 전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들을 잘 거의 가장 최근 전시였죠. 그죠? 오펜 씨가 선정한 전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가 나온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마티스 알트만의 과거, 그다음에 현재를 좀 돌아올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제가 또 왜 선정했냐면 사실 이 전시 공간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촐하거든요. 9개 정도의 이제 미니어처 작업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전시와 함께 다른 전시 이제 더 스웨거라고 세와거라고 해서 세와거 찌비션 크릭 온 파티라고 해서 그 전시도 잠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전시 또한 이제 여러 작은 미니어처들을 이렇게 나열한 시기였거든요. 그게 막 쿤스탈레 리네베역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네네. 그 전시는 제가 뭐 나중에 마지막쯤에야 뭐 잠깐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전시 작품과 전경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 인스티튜트의 지하 전시 공간에서 총 9점의 미니어처와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데 전시 작품 제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돼요. 예스 베케인시, 어퍼 클래스 퍼커리, 도메스틱 웨이스트 폴리스, 로쿠스 랩, 노이시카이텐 폰 호텐 테피시, 티피 페어, 히스토리아 델라 메흐데, 하이기네 온트 앤드 커머스 그리고 언타이틀드거든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읽지 말고 한글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스 빈방 공허, 상류층의 개망난 의지, 가정 폐기물 처리 경찰, 공간 연구소, 레드카펫의 새로운 것들, 레드카펫의 새로운 것들, 그리고 TP 페어는 말 그대로 TP 페어, 그리고 똥의 역사, 위생과 상업, 그리고 제목 없음인데 그죠. 이 전시에서 봤을 때 이제 콘크리트라던가 아까 말한 대로 파이프, 전선 및 공중 위생,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생활용품들을 이용하여 미니어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건축 내부에 숨겨져 있는 자재들을 이제 인형의 집 재료들과 함께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어떤 작업들은 아예 대놓고 죽은 파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 미니어처 모형 안에 쥐덫을 넣어놨는지 그렇게 해서 뭐 타이틀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이 작품 중에 좀 지금은 사실 거의 안 보이는 미학인데 이 언타이틀드라고 이름 없음이라고 붙여진 이 거대한 버려진 소파가 전시 한 공간에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죽은 밀웜으로 이렇게 가득 뒤덮여 있어요. 실제 밀웜이에요 그게? 실제 밀웜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레진으로. 그리고 이제 전시장 그 미니어처들이 걸려 있는 벽 쪽에 이제 바닥을 파내어서 어느 정도 그 전시장 구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몰딩 부분이죠. 그죠. 몰딩된 부분을 이렇게 파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 제목이 사실 파울 메터스예요. 파울 메터스인지.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뜻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불결한 것들 혹은 불결한 일들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포스터도 보면은 약간 옛날 유럽 하나로 그 중세 시대 때 이제 서양 사람들 똥을 이렇게 창가로 버리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하수처리 시스템이 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의 제목과 이제 작품들을 좀 유추해봤을 때 마티스 알트만이 좀 다루고 한 주제가 어쨌든 약간 폐기물이라던가 혹은 하수처리 그리고 이렇게 청결 등이랑 관련이 많다고 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 설비나 이런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저도 어디서 그런 걸 좀 읽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모던 아니면 근대 아니면 뭐 현대 사회로 진입하는 뭐 어떤 일종의 약간의 그러니까 상징적 사건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그 분기점이 있다면 그게 이제 하수처리 시스템이라고.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부티크한 혹은 이 힙한 이 아름다운 삶의 이면에는 사실 그걸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혹은 안 보이게 어디론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뭔가 윤택한 삶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개하다고 볼 수도 있었고 그런 점이 있어서 확실히 제가 바라볼 때 알트만이 주로 다루고자 하는 작업의 맥락이 다음 세대로의 이행 아니면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을 되게 중점적으로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디지털적인 걸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이 전시는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을 약간 그 하수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약간 이쪽에 중점을 두고 바라본 게 아닐까. 그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사실 이 화장실이라던가 이 폐기물 하수처리 역사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랑 들어서 이제 도시 발전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렵 사회 때는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냥 멀리 나가서 똥 싸고 오면 되고 그리고 농경사회, 소규모 농경사회는 어떤 그런 대규모 시설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 생활이 딱 거대 도시가 탄생하면서 이제 이 문제들이 발전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 맞아. 실제로 그 게임 중에 무슨 게임인지 기억인데 뭐 문명 같은 그런 거. 도시 짓는 게임 있어요. 뭐 시티 랜드스케이프였나?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시티 스카이라인이었나?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도시를 지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수 처리 시스템장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거기서 직접 만들어야 돼? 네, 만들어 쓰레기 이런 처리 시스템장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걸 안 만들면은 이제 주민들의 이제 불만족도가 올라가죠. 오. 냄새가 나고 지금 최근에도 뭐 파리 뭐 쓰레기 이런 거 이번에 또 뭐 난리가 있었나? 최근에 파업했었잖아요. 뭐 쓰레기 처리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파리 도시 곳곳에 이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막 그래서 막 좀 난리가 났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발전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제 밝은 부분만 보려고 하잖아요. 아 그죠. 높이 쌓아 올려진 빌딩과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똑같은 양의 그림자가 존재하는 그죠. 거거든요. 어쨌든 뭐 저희가 100g의 똥을 싼다고 해서 100g의 똥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딘가로 흘러갈 뿐이지. 아니 그 수많은 먹방이 그죠. 좋죠. 근데 똥이 결국 돼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죠. 네. 약간 수학에도 그런 알고리즘 있잖아요. 네. 0값이 들어가면 0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와 인풋이 네.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그러니까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게 약간 무한동력이 못 일어나는 이유도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인력 에너지 값이 도출되면 무조건 그거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배출돼야 된다. 맞아요. 라는 그런 식이죠. 거죠. 그런 거 있는 것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네. 이제 이 전시를 보면서 제가 잠시 마이클 이스미스를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왜냐면 느낌. 마이클 이스미스도 사실 거대 도시에서 배출되거나 아니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잉 생산돼서 남는 잉여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감히 약간 마이클 이스미스를 그런 잉여된 제품이라는 거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네크로맨서식 스타일로 부활시켜서 그걸로 약간 제사를 지내는 맞아요. 체험적 제사장의 느낌이라면 마티스 알트만은 오히려 좀 미니어처 특성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더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관조하게 만드는 듯. 맞아요. 그래서 마이클 이스미스의 전시가 어떤 체험적 성향이라면 이제 마티스 알트만은 관조적 성향이다. 맞아요. 좀 나눠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좀 배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똥과 화장실이었어요. 그죠. 이제 화장실을 좀 쳐보니까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시인 브레이스는 화장실을 육체적으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힘주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아 근데 저도 그거 약간 동감하는 게 저는 변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샤워를 하거나 똥을 두거나 할 때 가장 생각이 잘 돌아가는 것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뭔가 사색하기 가장 좋은 곳 같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배변을 보러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게 안 좋은 습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왜냐면은 가장 자신의 은밀한 행위를 할 점에 마저 핸드폰을 들고 가면은 정보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시죠? 배변 볼 때 보는 유튜브만큼 재밌는. 뭐 언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다른 편에서. 아니 제가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맞아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책을 하나 찾아냈어요. 프랑스의 작가 마르텐 모네스티라는 분이 쓴 이제 똥오줌의 역사라는 책인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아직 읽지는 못했으나 좀 여러 기사를 참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의 첫 부분에 딱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배설의 역사는 사회적 현대상의 역사이기도 하다. 배설물, 특히 대변은 수많은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배설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인간의 활동은 없다. 의학, 도서학, 종교, 철학 등은 모두 그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배설 활동은 전 대륙에서 동일한 발달 과정을 거쳐온 흔하지 않은 인간 활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 똥오줌의 이 배설 활동이 얼마나 인간의 역사에 이제 분포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쳤나라는 것을 이제 집대성에서 약간 정리한 그런 책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화장실 문화를 찾아봤어요. 근데 좀 간단히 찾아봤지만 그래도 이제 마티스 알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출신이기 때문에 유럽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라고 해서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다루는 뭐 상하수도 문화 같은 것들이 마티스 알트만이 한국 상하수도 문화나 어떤 동양 쪽을 다룬다기보다는 유럽 쪽을 당연히 다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유럽의 역사를 찾아봤는데 이 유럽에서 이 상하수도 문화에 있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시작점이 고대 이제 로마거든요. 물론 그 전에 고대 그리스도 어떤 변소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그게 좀 꽃피운 부분이 이제 로마라고 하더라고요. 똥 문화가 꽃피었을 때는. 그러니까 똥 문화, 화장실 문화, 화장실 문화, 대중 목욕탕 문화. 제가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약간 로마 목욕탕 이세계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네, 실제 그러니까 애니 다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주인공 로마인이 로마 대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그 맨홀에 빠져요. 그 물속 맨홀에.
어렸을 때였나? 근데 그 맨홀에 빠지고 깨어나면 현대 일본 독일 대중 목욕탕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그걸 보고 조금 사실 일본 찬양일 수도 있는데 아, 그걸 배우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건축가의 아들이거든요 주인공이. 맞아.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입해서 로마의 문화가 발전했다, 화장실 문화와 이제 목욕탕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각설하고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귀족들 사이에서 같이 변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떤 교양의 행위? 그게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막 공중화장실 나눠져 있는 걸까요?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러니까 푸른 들판에 이제 대리석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 돌 위에 그냥 이렇게 변기 모양이 있어, 돌 모양.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런 변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파여 있는 형태. 근데 거기 이렇게 이제 쪼그려 앉아서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철학 얘기하고. 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똥을 싸면서 얘기하더라도 지금 시대보다 그 시대가 더 활발하지 않았을까 토론이. 왜냐면 지금 최근에 100분 토론 뭐 천회 특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다 보진 않는데 좀 봤는데 주되게 다루는 게 이 시대 토론이 부재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토론이 부재됐냐.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근데 저도 그건 동감하죠. 요즘 이제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약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이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토론이라는 것을 가장 생리적인 공통점이 많은 곳을 끌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똥을 싸면서 토론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토론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토론이라는 것이 너무 신성시대니까 못하는 게 아닐까. 말이 좀 끊기지 않을까. 그렇죠. 잠깐만요. 아니면 이제 혹시 이제 공중화장실 가셔서 옆집 사람한테 옆집이네 옆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지. 그렇죠. 토론을 한번. 로마의 화장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밑에 로마는 이제 수세식을 개발을 해서서 이제 변을 보면은 그 변이 이제 물에 쓸려 나가도록 이제 고안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현대랑 다를 것이 없는. 근데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유럽의 이제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가 찾아오고 그때 이제 목욕과 이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약간 금욕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 이유로 약간 씻는 것부터 약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몸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든지. 몸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왜냐면 목욕탕에서 모두 홀딱 벗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씻지도 않고 어떤 이제 종교적 믿음에서 기인한 약간 사이비적인 유사과학도 유행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연금술도 사실 이때 나오지 않았나요? 중세 시대 때? 뭐 그러지 않을까? 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목욕탕 문화라던가 어떤 공중 변소의 문화가 갑작스럽게 쇠퇴하고 다시 등장한 게 이제 요강이라던가 야외 변소 그리고 이제 뒷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사실 야외 변소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그거네요. 개같이 퇴보했네요. 개같이 퇴보한 거죠. 이때 많은 것들이 진짜 엄청 많이 퇴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뭐 하이힐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이제 코트라던가 아니면 남자가 여성을 에스코트 할 때 길가 쪽으로 걷는 행위 그리고 이게 중절모 혹은 어떤 챙이 긴 모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상하수도 그런 게 전무하니까 그냥 이제 똥물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딱 그 스위스 인스티튜트 그 포스터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 그냥 아우씨 이러면서 피하고 다니고. 맞아. 그리고 뭐 향수도 발전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유럽에서 뮤제움 가면은 가드로베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드로베가 지금이야 이제 그러니까 가데로베가 원래는 이제 라커룸이란 옷장? 그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옷 건네주는 거죠. 건네주는 거. 근데 이 가드로베가 노르웨이였나 아니면은 원래 원칙적 의미로는 약간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세 시대 쪽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옛날 건물들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나마 성인 거예요. 좀 좋은 거. 거기는 그나마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거기서 똥 봐라. 밑에가 구멍 뚫려 있고. 밑에 구멍 뚫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벽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뚫려 있는 곳 밑에 아직도 그 자국이 있대요. 워낙 많이 싸니까. 똥이 덕하니까. 그래서 약간 성벽 색깔 변해 있는 그런 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옷장이 된 거예요, 거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잠깐 화장실이라는 게 좀 사실 옷 매무새도 다듬고 그러니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 얘기가 항상 나오던 게 이 지독함의 절정이 베르사유 궁전이었거든요. 맞아. 왜냐면 거기에 그렇게 방이 몇백 개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시설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맞아, 화장실 없잖아.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까 귀족들은 이제 하인을 대동해서 하인들이 요강에 들고 다니는 식으로 했고 이제 신사들은 진짜 급할 때는 그냥 그 뒤에 커튼 뒤 있잖아. 무대 연회장에 있는 커튼 뒤에서 똥을 싸거나. 그럼 나도 그러고 가요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개랑 다른 게 개랑 다른 게 없는. 그냥 아니면은 그 정원을 싸고 돌아오고. 근데 그걸 또 뭐 개 같다라고 말할 수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문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심한 게 이제 여성분들은 그때 이제 코르셋이랑 더불어 그죠, 맞아요. 엄청 큰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그 안에서 다 볼일을 봤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베르사유 공주가 가면 그냥 거의 뭐 오줌 바닥이었겠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뇨제를 복용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예 파티하는 동안 참자. 뭐. 근데 이제 이걸 루이 14세가 본인은 요강 23개 들고 다니던 그 왕이 이 똥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참으니까 그 베르사유 정원에 오렌지 나무를 다 심었대요. 3천 그루인가? 냄새가 나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오랑제리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뭐 베르사유 궁전 분수에 오렌지 주스가 막 흐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뭐 약간 어떤 터부라고 있으면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약간 군대식 해결법이라죠. 군대식 해결법이죠. 안 보니까 눈에 치워.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오렌지 주스를 흐르고 뭐 향수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1847년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하수 시설이 발명되고 시민들한테 이제 너네 이제 똥오줌은 하수 시설에 버려라라고 했는데 이때도 좀 문제였던 게 아셔야 될 게 상하수도 시설과 하수 처리 시설은 달라요. 네, 다르죠. 상하수도 시설은 말 그대로 흘려 보낼 공간을 만드는 건데 맞아요. 이때 당시 1800년도에 런던이면 인구가 엄청나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흘렸던 게 이제 런던 템즈강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똥오줌을 싸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명한 1558년 대악취 사건이 있거든요. 이때 얼마나 그 템즈강에 똥오줌이 많이 쌓였으면 런던 의회 의사당에서 문을 닫았다고요. 우리 이거 이 냄새로 해결을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물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과 더불어서 유럽인들이 두려워하는 두 개의 전염병 있잖아요. 콜레라와 흑사병. 그러니까 이때 이제 콜레라가 물의 감염 때문에 너무 퍼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도 처리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상수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상수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패션과 이 부티크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 향수와 같은 그런 것들과 똥과 건축과 이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이 똥과 이루어진 게 맞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들이 사실 유럽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도시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명에서 거대 도시, 어떤 의미에서 거대 산업화 도시. 그죠. 물론 그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문명은 있었지만 이렇게 유럽처럼 면적 대비 작은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모인 적은 아마 산업화 시대 겪고 막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유럽인들이 이런 상하수도의 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긴 뭐 한국 조선도 찾아보고 예전 것도 좀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엔 그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똥을 그냥 분뇨로 이렇게 처리한다던가 약간 뭐라 비료로 쓴다던가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쯤 돼서 이 똥의 양이 도저히 처리가 안 될 양이니까 그냥 방류했던 시기로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인들한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굴욕의 역사? 아니면 좀 감추고 싶은 역사? 그렇죠. 감추고 싶을 것 왜냐면 유럽인들만큼 냄새 예민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기생충에서도 그 기생충이 세계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던 게 이 서양인들은 냄새 엄청 예민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를 막는 행위가 엄청 뭐라 그러죠? 모욕을 주는 행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냐면 체취에 대한 그 데오드란트도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한국은 데오드란트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이게 뭐 그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새가 실제로 덜 나지 않나? 그건 실제로 우리나라로 덜나긴 하죠. 이게 그 뭐 네. 차이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약간 터부의 유전자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똥오줌에 이렇게 감추고 향수로 뿌렸던 것이 뭔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쓰레기랑 비슷한 거죠. 아까 마이클 스미스 얘기하셨을 때처럼 쓰레기랑 비슷한 건데 요즘도 그건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레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어디론가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버리면 어디론가 가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어딘가에 있는 거죠. 어딘가에 쌓이고 쓰레기 섬이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게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했을 때 인간이 사실 정복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 똥과 쓰레기들이 아닐까. 맞아. 어떻게 보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인간의 그냥 탄생 역사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똥을 싸잖아요. 심지어 아기가 생겨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똥을 싸는데 맞아. 저도 이제 제가 엄마 뱃속에서 똥 싸가지고 그게 안 좋은 거죠. 아니 똥을 먹으니까 또 먹어서 그런지. 원래 사실 그게 분리가 되는데 맞아. 제가 먹었대요. 똥을 먹어가지고 약간 급하게 제왕절개를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 똥이라는 것에 집중한다는 게
저는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이게 작업 태도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과거든 어떤 문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그림자를 되게 직시하려 하는구나. 맞아. 그것이 약간 이 사람의 작업의 태도고 작업의 주제겠구나. 맞아. 약간 이런 면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터부시되는 걸 이렇게 직면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일본 영화 중에 최근에 그 어느 가족이었나? 뭐 어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가족인가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일본의 어떤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가정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불황자들끼리 이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동거생활하면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형태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자면 이제 드러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든 영화인데 그게 일본 내에서는 처참히 실패했대요. 실패한 왜요? 이유가 이제 뭐 정부에 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로 해서 서포트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왜냐면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그쪽을 드러내는 야 우리 이런 거 없는데 왜 있다고 해.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뭐 사회의 그림자를 드러내주는 영화를 이제 뭐 어쨌든 보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하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처참히 실패했대요. 근데 일본의 태도는 사실 자신의 그림자를 사실 보려고 안 하잖아요. 일본이 사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문제, 맞아. 우리나라가 얽힌 역사적인 맞아. 문제도 비슷한데 일본은 그 그림자를 보려고 하는 나라가 잘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말 봤을 때 뭐 마티스 알트만이 독일인이기도 하고 독일은 어떻게 보자면 그래도 좀 그림자를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작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아까 지금 사실 이 그림자라는 면이 되게 인상 깊은 게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사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똥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똥이 사실 이중적 의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막 제가 언어들을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똥을 안 표현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똥도 뭐 있죠? 똥, 쉿, 샤이세, 카케, 메흐데, 뭐 쿠소, 미에르다 뭐 이런 거. 쿠소가 똥이에요. 그죠? 일본에서 이제 얼마 전에 쿠소 그러잖아. 그리고 외국사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쉿 이러잖아요. 그 독일 애들도 샤이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똥 밟았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사실 어느 나라에서는 욕설로 표현되지만 반대로 똥이 늘 그거랑 상반되게 그림자적인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서는 너한테 많은 똥을 빌게 라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그게 그 예전에 어떤 무도회가 있으면은 어떤 공연을 하면은 그 앞에서 마차랑 마부들이 기다렸다고요, 귀족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무대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귀족들이 거의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똥 밟았다 하지만 그 똥 밟은 걸 약간 그 액땜, 행운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하니까. 그죠. 똥꿈이 좋은 꿈 아닌가요? 그리고 똥꿈이 좋은 꿈이죠. 꿈에서 구른 꿈이 또 좋은 꿈이고 그리고 고수업에서도 이제 똥이 또 좋잖아요. 똥 그 뭐라 하죠? 똥 쌌다고 하는 뭐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여기 이제 똥의 역사의 책에서도 보면 똥의 어원은 많은 단어에 남아 있고 거꾸로 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역시 무수히 많다는 사실은 배설물에 대한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가장 더러운 것으로 치부된 똥오줌은 동시에 최고의 식사 또는 숭배 대상이다. 누가 쓴 거야? 리치강이뿐만 아니라 식도락거와 변태 성욕자들이 똥을 즐겨 먹었으며 변소와 똥을 수호하는 신, 똥을 숭배하는 종교가 여러 문명에서 발견된다. 똥오줌이 통가을의 축제에 사용되거나 체험제, 부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뭐 어디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제가 봤던 그 똥오줌의 역사죠. 거기서 좀 있었던 건데 사실 저도 이걸로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면 이제 인도인들이 그 소의 똥을 좀 신경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방지한다고 온몸에 바르곤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서도 똥을 약간 한약재로 사용하기도 하더라고. 개똥도 약에 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찾아볼 때 스카톨로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설물 패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매혹을 느끼는 상대방이 이렇게 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실제 그다음에 또 뭐 똥을 사용한 예술도 많고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더럽게 치부되기 때문에 오는 가장 짜릿함이 있는 거죠. 그냥 가장 어떻게 보자면 인간적이라고 할까요? 가장 인간과 직접적인 그죠. 뭔지 알죠? 그리고 그 영화 플라밍고 뭐였죠? 모르겠어. 플라밍고에서 그 유명한 영화 있는데 플라밍고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장면이 항상 논란이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제 이 개똥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사 최악의 장면 중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만큼 사실 이렇게 똥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불결히 여기면서도 그것들을 봤을 때 오는 약간 기묘한 쾌락 그런 것들에서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숭고함과 더러움의 오중주라고 해서 이제 한국 종교학회에서 이제 학술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기독교, 기철학, 불교, 이슬람교에서 이 종교 문화 속에서 이제 똥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는데 제가 이걸 나중에 좀 한번 찾아와서 들을 수 있으면은 그때 제 줌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줌 미팅 코드를 공개해서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딱 재밌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종교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이분법에 기대고 있으며 이는 일상과 물질의 차원에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이분법으로 구체화된다. 똥은 근대 이전에 많은 지역에서 비료나 연료를 순환되었지만 근대 이후엔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생태계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냐 소를 키울 때 이제 환경 오염으로 대두되는 게 메탄가스잖아요. 그것도 사실 방귀 뀌거나 똥 쌀 때 나오는 게 메탄가스니까. 그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제가 이것도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한 기독교에서 다뤄지는 똥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뭐 불교에서 다뤄지는 똥에 대한 관념,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 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술대가 종합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항상 똥을 현대 도시 사회에서는 버리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배출의 대상이었는데 좀 종교적인 측면이라든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마냥 버리고 배출해서 눈앞에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연구하고 그렇죠. 그 순환의 논리를 순환의 논리를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를 통해서 순환의 논리를 찾아내는 그런 학설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거랑 또 연관된 재밌는 게 이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끔 보셨나요? 읽으셨나요? 읽었죠 옛날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6장인가 혹시 그 부분에서 밀란 쿤데라가 이제 스탈린의 아들 일화를 이렇게 쓰는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그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이제 스탈린의 아들이 어떤 신의 아들급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영국군 장교들이랑 같이 이제 독일군 포로로 잡혔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똥을 싸고 변소를 안 치우는 거 가지고 영국군 장교들이 갈궜나봐요. 아 너는 왜 자꾸 그거 안 치우냐? 이거 치워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 아들이 참다가 아, 나는 그래도 이걸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이렇게 뛰어들어서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치우는 애 죽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쿤데라는 2차 세계대전 사상 가장 형이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밀렌 쿤데라가 봤을 때 어떤 키치라는 것은 인간에게 씌워진 괴상한 중압감이거든요. 그죠, 어떤 그죠. 감투거든요. 근데 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물체이면서도 그 키치와 가장 끝에서 어쩌면은 적대가 무게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가장 대처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똥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나름의 자기만의 숭고한 죽음을 했다는 것은 이 가장 가벼운 똥이 어떤 가장 무거운 중압감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똥의 이중성과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일까. 저는 약간 이걸 이제 들으면서 네. 똥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네. 이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인데 네. 계속 똥 얘기만 아니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생각. 왜냐면 이어지나 이게 이어지고 오케이. 일단 포스터 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똥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네. 아니, 알트만 씨가 들으면 약간 상처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오히려 이걸 알트만 씨가 이제 변기에서 이 배변 보면서 들으면 그럼 중간 느낌으로 해서 네. 그럼 이 알트만 씨의 작업을 네. 똥과 연관해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세요. 이 전시를. 그의 예술 작품은 똥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똥이다가 될 수도 있지 사실은. 아니죠 이거죠. 똥은 흐른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이걸 제가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오케이. 똥은 우리 몸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죠. 똥은 지금도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 동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죠. 계속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마지막 똥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똥오줌에서 가장 이중성이지만 또 중요한 게 어떤 어이가 없어가지고 터부와 평등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펜 씨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제 똥 싸러 간다고 할 때 사실 저희 친한 사이끼리만 똥 싸러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 전에도 영어로 똥 싸러 가냐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분을 다시 바르러 간다. 프랑스는 욕실에 간다. 벨기에는 궁전에 간다. 영국은 장미연송이를 거꾸로 간다. 미국은 존을 만나러 간다. 이탈리아에서는 회의에 간다. 일본은 꽝사냥을 간다. 한국은 볼일 보러 간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고 한국에서는 또 뭐 처가와 화장실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속담부터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여자 여배우 그렇죠. 화장실 갈까? 그 사람도 화장실 갈까? 똥 쌀까? 라는 질문이 인터넷에 뜨고. 그다음 그 애들이 그렇게 똥 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아이들도 맨날 똥똥똥 거리고.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들었을 때 어른들이 부끄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게 어떤 터부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 네. 그 똥 싸러 가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어. 근데 그 당시 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죠. 막 똥 싸고 오면 애들이 쟤 똥 싸고 왔다 맞아, 이러고 맞아. 약간 그거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이 똥 싸러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터부시 되는 게 있거든요. 좀 더 맞아. 감추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 그 책에 평범한 사람들한테 사색과 독서의 공간인 화장실은 위반과 금기, 쾌락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죠. 영화 분반 및 살해, 자살, 살인, 강간, 동성애자들의 섹스, 은밀한 엿보기가 행해진다. 남녀 화장실의 비율은 양성평등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린아이가 대변을 거부할 때 변기와 배설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먼저 덜어내도록 해야 한다. 배변이 더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근데 이거는 좀 동감이 가네. 이 이야기가 사실 이어지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그죠. 똥의 이중성이라는 네. 게. 왜냐면 똥을 이중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터부와 평등. 왜냐면 마티스 알트만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크 스페이스의 개념도 그렇죠. 있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가장 은밀한 공간,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내가 용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사실 화장실이고 그 행위가 배설행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똥 이야기가 마티스 알트만 작업의 그냥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똥이 흐르는 관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아티스트 알트만의 작업이 대단히 솔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재료적인 측면이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솔직하게 아까 우리가 그림자라고 표현했더니 똥을 다루는 작가가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똥을 쓰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똥으로 취급하는 무엇인가를 진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작가가 몇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뒷샹의 변기든 사실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뒷샹의 변기가 어떤 터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만치니의 그 예술가의 통조림 있잖아요. 그것도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티스 알트만처럼 이 똥과 관련된 배수 시설이라는 개념을 좀 전면으로 드러내고 간조한 작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저는 일종의 요즘 예술의 문제점 중 하나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속함과 뭐 숭고함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숭고함이라는 맥락 혹은 아름다움이라는 맥락 혹은 어떤 그 트렌디함이라는 맥락에만 갇혀 있어서 이 똥이라는 부분이 거의 무시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사실 이거는 두 개 다 가져가거나 혹은 똥이라는 부분도 되게 가져갈 가져갈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요즘에는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느낌으로 가지 않냐. 오히려 더 안 보려고 하는 느낌? 그렇죠. 더 안 보려고 하는 느낌. 안 보려고 하는 것을 숭고화시켜서 봐야만 하게 되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똥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 실제 똥이 아니라 똥과 같은 무엇인가를 사용한다 해도 이게 초등학생 시선을 봤을 때 똥이다 똥 쌌지 이렇게 놀리는 시선이 되면은 사실은 그 똥의 본질을 우리가 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똥같이 만들어버리는. 그죠. 나는 아름다움 싫어. 똥 같은 작업을 할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쪽으로는 또 그런 쪽 이미지가 씌워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부분이 이게 마냥 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똥이 말씀드린 대로 터부지만 동시에 극한의 평등인 게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요. 뉴기니의 이제 파푸아인들이 자신들을 침략한 이제 백인들을 보고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포에 떨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똥 누는 거 보고 안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동물이구나. 그리고 이제 몽테뉴는 왕들도 철학자들도 귀부인들도 똥을 눈다라는 말로써 인간 현실의 어떤 보편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저희도 약간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떤 만평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어쨌든 변기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앉아야 되는 장소가 변기거든요. 그죠. 왕자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평등한 장소이자 모두에게 가장 터봇이 되는 장소이자 모두에게 가장 신성시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공간인 거죠. 그죠.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다음에 이제 건축적으로 봐도 그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하수도 가는데도 모든 건물의 시세와 뭐 만듦새와 목적은 다르지만 맞아요. 그 안에 똑같이 흐르는 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슬라보의 지적이 그때 오펜 씨가 예전에 저한테 보내주셨죠. 여기서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더듬이에서 한번. 저희 한번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재밌는 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화장실이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이라는 게 재밌는 게 형 이상학적인 공간? 라고 표현하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 배설을 한 행위를 구조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국민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막 그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치부나 터부를 이렇게 급하게 숨기려고 한다고 했을 때 독일인들은 그걸 직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 지금 이사 온 곳도 그렇고 그렇죠. 오래된 집이죠. 그 오래된 집들의 독일인들의 화장실 구조를 보면 진짜 자기의 그 변을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 지적이 말했을 때. 예. 예, 아시겠죠? 그날 알았어요. 언제? 그냥 내 똥과 조우한 날. 그때 진짜 이게 그거구나. 이게 사색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참 화장실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로 섞여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똥 문화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의 똥 문화의 중요 포인트는 돼지다. 왜냐면 옛날 공간에서는 그 돼지가 있었고 그것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 이제 한국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점점 화장실들이 좋아지고 개인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고속터미널 같은데 이제 옛날 막 동서울 터미널 막 이런데 화장실은 사실 이제 복잡하고 맞아. 사람들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광고도 붙어있고 한데 뭐 힙한 카페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일수록 똥싸이 참 쾌적하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뭐 좋은 향수도 거기 같이 놓여있고 노래가 나오면서 뭐 포스터들이 붙어있고 아니면 백화점 화장실 같은 데는 철저하게 뭔가 외부와 차단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노래까지 나오고 노래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일종의 그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우당탕탕 똥을 싸는 시대가 아니구나. 그쵸. 예전에는 저희 그런 소변기도 있지 않았냐? 이게 철로 돼가지고 맞아. 옛날에 다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는. 군대가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군대 아마 훈련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훈련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의 그렇죠. 화장실을 보면 볼수록 좀 개인화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참 특이한 공간이에요. 비대도 좀 고찰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면으로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똥 얘기를 해오고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단 이제 똥 얘기를 넘어선 그러니까 똥이 흐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 건축 설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건축들을 봤을 때 퐁피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관들을 다 노출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컨셉적인 건물 아닌 이상 모든 그런 우리의 똥오줌이라던가 우리가 사용한 물이 흐르는 배관들은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숨겨져 있죠.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위상 설비라 난방 설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이동해야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 아무리 어떤 건물이 화려하고 아니면 세련됐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가장 내밀한 곳은 그 배관을 통해서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던가 거기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똥오줌이 흐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점에서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도 저희가 말한 누구누구도 똥을 쌀까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외관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엄청난 인성이라는 내면을 바라보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터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피이자 터부적인 것은 똥오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건축으로 봤을 때 어떤 이렇게 양식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약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유튜브에 최근에 적어도 몇 번씩 봤는데 그 하수도 뚫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자들이시고. 근데 그게 약간 보면은 쾌락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난 똥 싸는 거 볼 때 쾌락이 있다고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완전 내밀한 무엇인가를 근데 이게 사람의 내밀한 무엇도 있겠지만 내가 이 건물의 내밀한 무엇을 보고 있구나. 맞아. 거기서 이제 기름 낀 것이 굳어가지고 딱 풀리는 거 꺼낼 때 딱 그 쾌감이 있듯이 우리 코 파는 것처럼. 그치.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건축적 포르노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이제 건축의 스캇물이죠. 그게. 건축 스칸물이죠. 그리고 그게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초고급 그때 저희 갔던 예를 들면 그 파리에 그 뭐였죠? 새로 개원한 박물관. 그 보로스 콜렉션. 약간. 네. 거기도 피노 콜렉션. 거기도 똥이 흐르는. 그죠. 그 칠부를 드러내는. 맞아요. 그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흥미로운 점인데 사실 심즈도 뭐 다른 친구가 플레이하는 것도 보고 이 미니어처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미니어처나 이런 심즈의 게임에서는 배관이 구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 배관이 없죠. 거기에 있는 개념은 정말 말 그대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건물 외벽이라는 그 모습과 아니면 내부라는 그 디자인적 모습만 보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창자와 같은 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터부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그건 다뤄지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이게 어쩌면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한 게 마티스 알트만이 미니어처라는 소재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배관을 넣어 끼잖아요. 그게 참 재밌는 아이디어. 그런 부분이
약간 뭐라 그러죠? 미미 인형한테 창자라는 굉장히 터부시되는 것을 끼워넣은 느낌. 인터넷에서 대창 사가지고 넣고. 그래서 되게 불쾌하지만 맞아. 당연한 것을 마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돼지 인형을 갈랐는데 그 안에 대창이 들어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작업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굉장히 깔끔한 인형의 집 노란색 안에 쥐덫을 넣거든요. 근데 쥐덫은 조선시대 때나 뭐 옛날 한국도 그렇지만 대부분 화장실이나 뒷간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거기 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쥐라는 거 자체가 외부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중간 내부를 기어다니는 중간에서 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딱 그거 사실 불결의 상징이잖아요. 쥐는. 그렇죠. 그리고 유럽인들한테 트라우마의 극치예요. 맞네. 그 핵사병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는 장면들이 저는 약간 역하면서도 어떤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되게 변태적인 것이 껴있다.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컨셉상을 되게 잘 만든 작업 전시네요 확실히. 네. 왜냐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어처나 혹은 뭐 인형의 집이라고 쳤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말하신 것처럼 배관 설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 뭐랄까 똥과 같은 그러니까 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되게 지저분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딱 놓여졌을 때 오는 또 다른 아예 감각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미니어처를 얘기를 하면서 미니어처를 봤을 때 인간이 어떤 음산함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는 게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약간 리미널 스페이스처럼. 그러니까 미니어처 집이 괴상한 감정을 선사해 주는 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자그마한 공간에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그 귀상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미니어처가 또 줄 수 있는 기괴함이 똥오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어떤 생물성은 완전히 박탈당한 진짜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화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괴상한 느낌을 느낀다고. 사카린 씨의 지금 말은 그거네요. 당신이 인간적인 작업을 하고 싶은가? 네. 그럼 똥오줌을 곁들여라. 곁들여라. 그러니까 터부를 넣어라. 터부를. 근데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기생충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예시로는.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사실 똥 싸는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왜냐면 뭐 이야기 전개하기 바쁘니까. 근데 화장실이 나오고 그런 장면이 등장할수록 우리가 더 내밀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아.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기생충의 이제 지하실 화장실과 그 좋은 화장실을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약간 여러 가지를 많이 상징해주는 그런 장소 적당으로 하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 건물 배관을 확장시켰을 때 이 하수처리 시설이랑 소각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도시의 창자거든요. 그죠. 왜냐면 거기에야말로 모든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오수물이 배출이 되는데 재밌는 건 지금 제가 뭐 2021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거 2차 수도권 메리지 맞아 그러고 있어요. 아무 지방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님비 현상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땅값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뭐 환경 미화를 해친다, 아니면 뭐 냄새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거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무조건 필요해야 할 창자를 배출하는 느낌이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이 없으면 이 도시가 굴러갈 수 없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변기에서 내리고 안 보면 되지만, 그래서 지잭이 표현한 것처럼 어떤 형이상학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보이는 곳에 씌워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상상하지 않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공간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되게 더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즉시를 하고 이 수도권 메리트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즉시를 해야 되는데 마티스 알트만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관조시켜 줌으로써 야 너네 똥덩어리야. 그러니까. 근데 뱃속에 똥 들어있는 똥덩어리야 라는 것을 이게 인식시켜주는 느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시장에 몰딩도 뜯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시그니엘 아시죠? 그 비싼 집인데 시그니엘. 롯데 시그니엘이었나? 제가 뭐 거기 사는 유튜버 이제 소개라고 할까? 여기 뭐 시그니엘은 이렇습니다. 그걸 봤는데 놀랐어요. 그 사람이 뭐 꽤 높은 층에 사는데 그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뭐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나 하는데 어떻게 버리냐면은 이제 부엌 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이제 쓰레기통처럼. 거기에 그냥 넣고 닫으면은 숭해서 내려간대요. 그래요? 쓰레기는 이제 높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없으니까 층마다 이제 쓰레기 모이는 곳이 있는 거구나. 창고 같은 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버리고 오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발전하고 쓰레기는 더 많이 발생될 거고 더 많은 똥을 쌀 거고 어떻게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결함이나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의 쓰레기는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보자면. 진짜 신기하네. 그냥 쏙 하니 끝나더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쓰레기를 보지 않으려는 자, 쓰레기를 봐야만 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극화거든요. 그죠. 누군가는 점점 쓰레기란 걸 보지도 않게 될 거고 그죠. 누군가는 점점 쓰레기장에서 살게 될 텐데 그죠. 한쪽은 정말 직시하지 않고 그죠. 또 한쪽은 직시하지 않고 싶어도 그냥 인생의 쓰레기장인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내장기관의 필수성이기도 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마티스 알트만이 확실히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에 할 얘기가 여기서 과연 이 창자, 이 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 중에 순우리말 중에 배알이라는 단어 들어보시나요? 배알? 네. 배알이 꼴린다. 네, 배알 꼴린다고 할 때 이 배알이 이 위랑 이 심장이랑 창자랑 담낭, 비장이라는 이제 모든 이게 기관을 싸잡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배알 꼴리다, 배알이 없다라는 표현이 모든 이런 내장 기관을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 통로로 여겨서 나왔던 표현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심장 멈출 뻔했다, 간 떨어질 뻔했다, 뭐 똥줄 탄다. 그것도 창자로 애 탄다 했을 때 그 애가 창자의 한국 순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안이 꼽다라고 했을 때 그 꼽다라는 것도 똥줄이 약간 꼬여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속이 뒤틀린다 라는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들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어떤 인간의 어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엄벌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튀어나온 거라고 이 사람의 악함이 다 밝혀지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숨겨라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행위라고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리스어인 그 동사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곳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 창자와 내장이 뒤틀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엾이 여겼을 때 그냥 마음이 아파 이게 아니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 정도로 고통스럽다 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애가 탄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부모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식이 없을 때 우리가 애 탄다거든요. 그게 내장이 타고 있는 혹은 내장이 뒤틀어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예수도 신의 아들이지만 내장을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밌던 게 제가 밀렌 쿤데라의 그 스탈린의 아들처럼 어떤 신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어떤 똥 때문에 죽은 거지만 이 예수라는 가장 극한의 신성시되는 존재도 내장기관이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뱃속에도 똥이 있을까? 라는 어떤 텀으로도 갈 수도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내장기관의 어떤 인간의 감정의 어떤 응집체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어떤 것을 약간 이야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제가 요새 또 우연이지만 일본 만화책 중에 시구루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도쿠가와 시대 때 두 무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 만화가 되게 직접적으로 나오고 잔인해요. 거기서 이제 무사들이 자주 할복해요. 근데 이 할복을 할 때 내장을 다 쏟아내길 막 기다리는 거를 할복의 최고의 영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장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내 진실을 다 보낸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비치면서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다. 그만큼 난 결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내장을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터부나 어떤 이 건물의 필수 장치, 그러니까 이 건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티스 알트만 그런 식으로 말 수 있네요. 건축적 사무라이. 건축적 할복. 건축적 할복이라고 쓰는 거. 그래서 지프리안 가야르가 건축적 숙취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마티스 알트만은 건축적 할복.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는 이게 또 그냥 그때 사람들의 상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실제로 이 창자 위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더라고. 복부뇌라고 해서 이쪽에 장신경계가 있대요.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가 재밌는 게 아이들이 똥 얘기가 깔깔대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우리의 실제로 창자에 있는 장신경계가 우리 몸속에 세로토닌의 95%를 만들어낸대요. 세로토닌이 이제 행복을 느끼는 우울증이 돼서. 그래서 똥 얘기를 하면 그렇게 웃긴 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장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알아들었구나. 아니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기거나 아니면 기분 안 좋을 때 입맛이 없는 게 이 뇌와 장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장에서 장신경계가 신호를 보내는 거. 나 이거 필요해. 맞아, 뭐 들어본 것 같아.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못해. 나 오늘 일 못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이미래 씨 작업도 이런 내장 기관이랑 되게 많이 연결돼서 맞네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맞아, 사람들이. 맞아. 아 그러네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아까 뭐 내시경이라고 해서 오편 씨도 건축적 그 내시경을 보고 약간 쾌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시경이라는 게 굉장히 패티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어떤 대상을 그냥 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인테리어나 그 사람의 인성을 알아가는 것 외에 어쩌면 가장 터부시되고 가장 음란할 수 있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본다? 그죠. 라는 행위가 저는 마티스 알트만이 이런 테크닉들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죠? 어떤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일련의 몇 가지 요즘 작가들 생각했을 때 이런 창자 접근법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똥 접근법, 건축 설비 접근법 이런 게 뭐냐면은 사실 방금 이메일 작가 얘기도 했지만 정거면 작가한테도 되게 그런 부분이 있고 보면은 그 이제 그분은 로봇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걸 구현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야나 오일로도 사실 그런 페인팅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되게 그 뭔가 몸 안으로 파고드는 듯한. 근데 안내 우덴베어라는 작가도 사실 맞아. 그런 게 적극 되게 잘 드러난 작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내 우덴베어랑 같이 싱클 파빌리언에서 이제 전시했던 그 존 라프만도 보면은 어떤 디지털적인 창자를 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잘 나가는 작가 아니면 지금 요즘 시대에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는 이 되게 이 창자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외부를 넘어서는 내 외부를 넘어서 이 인간의 그 내시경 같은 그런 걸 좀 다룬 듯한 느낌이 있긴 맞아요. 하네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시경이 재밌는 게 어떤 미니어처가 가지고 있는 전시간에 얘기한 관음성과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당연히 지금 완전 흩뿌려져 있는 관음성 그리고 뭐 인간의 타부인 뭐 배별활동 그리고 이게 약간 삽관 건축의 백양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약간 관람객들한테 사실 이걸 미니어처적인 방식으로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을 안 해도 되는데 내시경하는 그 감각적 쾌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또 변태적으로 관조화시키고 있는 거죠. 아, 진짜 그런 작가 끝도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를 들자면 물론 에드 아킨스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3D를 한다 뭐 조각을 한다 뭐 페인팅을 한다보다도 이 뭐랄까 아까 저희가 그림자라고 표현한 그 똥 혹은 이 똥이 흐르는 그 길들을 우리가 관음한다든지 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여주는 듯한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근데 이 시대의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약간 과거에도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베이컨 그림도 사실 그런 거에 일종으로 생각하고 맞아. 뭐 피카소도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맞아. 그리고 많은 문화 작품에서 사실 약간 내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약간 강렬한 에반게리온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에반게리온 보면서 가장 어렸을 때 봐서 약간 역했던 장면들이 하나가 약간 성스러운 아담이라는 존재에 막 눈이 막 부풀고 막 이렇게 내장같이 부푸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 아키라에서도 그렇고 아키라 애니메이션도 어떤 마지막쯤에 어떤 괴물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부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 부풀 때 오는 그 괴상한 맛이 있어요. 맛. 이 우리가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 아니면 어떤 일종의 연결고리를 느끼는 것 아니면 어떤 감명을 받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이 말하는 포인트가 대부분 함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작업들이. 뭐 이건 단순히 이제 맞아요. 그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럴 수 있고 영화도 좀 그럴 수 있고. 맞아.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은 게 제가 내시경을 했지만 관음에도 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파놉티콘적 관음과 그러니까 그 누구죠? 히치콕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장면들이죠. 이렇게 멀리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창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창도 그렇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마티스 알트만의 관음은 여성적 관음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내시경을 통해 파고든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괴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패티시들이냐면 뭐 보호물 패티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육벽 패티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내장 그 사람한테 잡아먹히거나 잡아먹는 장면. 그런 뭐 제목이 너의 창자를 먹고 싶어 막 이런 거야. 췌장을 먹고 싶어. 췌장을 먹고 싶어. 그리고 육벽이라고 해서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고래에 잡혀먹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그 가장 은밀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두려우면서도 야하면서도 여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약간 삭감 패티시? 피노키오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렇죠. 근데 피노키오가 뭐 고래한테 잡아먹겠어. 근데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축물은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굉장히 모뉴멘탈적이라서 세워야 되고 뭐 막 그런 관음을 이용한 게 뭐 펜트하우스라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클럽에 2, 3층에 테이블이 비싼 이유. 내가 저기 앉아가지고 아이 개돼지 새끼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내려쓰는 이런 거 갔는데
미니어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여성적이고 약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얘는 지켜봐지거든. 맞아. 지켜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들어가는 관음과 그리고 이 지켜봐야 되는 미니어처라는 그 관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마티스 알트만 작업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앤트맨이라는 히어로를 남성이 아니라 좀 여성으로 만들어서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좀 그쪽 서사를 더 이제 했었으면 또 다 요즘엔 너무 뭐 양자역 합계기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이 작업들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했던 게 저희가 댄그람 얘기도 했었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뭐 로버트 그램 작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작가도 좋은 작업들이 어쨌든 이 투명한 아크릴 판을 약간 건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되게 지켜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작가들과 그 댄그람의 그런 어반 건물의 차이가 뭐냐면 제 생각에 아직도 이 작가들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이분법적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안과 박, 아니면 선과 악, 아니면 어떤 승리와 패배, 아니면 뭐 어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사실 그런 작업들도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배관 설비라든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지 않는 것들 당연스럽게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티스 알트만도 그렇고 지금 오펜 씨가 말한 젊은 작가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가장 터부시 되는 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로버트 그라운과 단 브라운도. 아니 댕그라면 둘은 그게 없어. 아 그렇지 왜냐면 않다. 외부와 내부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드러낸 작가가 마티스 알트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 봤을 때 마티스 알트만이 어쨌든 굉장히 건축 기본 고격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건축과 미니어처를 생각을 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 관음의 방향성도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배관 설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당연히 꺼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되게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뭐 똥을 이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중요한 건 똥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똥을 진정하게 드러내는 법일까? 방법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많은 이제 젊은 작가들도 뭐 미니어처도 하고 그 내부 설비 같은 거를 되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 예를 들면 저희 학교도 막 그렇지. 있었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무엇이 맞는 방법일까 계속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아까 뭐 야나 윌러 얘기했지만 야나 윌러도 그런 걸 되게 잘하는 확실히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고 보자면은 그래서 이 내부 설비 아니면 뭐 이 창자, 똥 이런 것을 드러내는 방법론을 어떻게 보면 잘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게 요즘 시대 일종의 과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내부 설비가 드러날 필요 없을까? 마티스한테만 좀 직접적으로 했지만 직접적으로 한 어떤 거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사실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똑같은 얘기죠 그냥. 어쩌면 창자가 있다는 걸 원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조금 마티스 알트만의 지금 최신 작업들이나 어떤 비교적 최근 작들이 대부분 어떤 굉장히 현상적인 면이라던가 맞아. 스케일적으로 큰 사건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에어스페이스 얘기도 나왔고 젠트리피케이션도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지금은 사실 어떤 창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에어스페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똥을 배제한 그럴 수 있는 움직임이기도 거죠, 하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뭔가 마티스 알트만이 제가 이 초창기 작업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되게 단순하고 직접적이지만 그냥 너무나 드러내기 때문에 똥내가 난다. 똥내가 너무 좋다. 왜냐면 지금 작업들은 사실 마티스 알트만 되게 굉장히 세련됐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뭔가 그 똥내가 좀 잡내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향수를 이렇게 뿌리러 다니잖아요. 그 냄새 되게 좋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 내 방구 냄새가 주는 그 존재론적인 무엇이 있거든요. 그 방구 패티시도 있더라고요. 방구 패티시도 있잖아요. 영어가 뭔지 있더라고요. 알죠? 그런 것처럼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맡기 못하는 한 번쯤 내 방구 냄새도 다시 맡아보고 그런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본격 방구 추천 방송. 방구 추천 방송. 방귀대장 뿡뿡이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치. 요새는 이제 방귀대장 뿡뿡이를 다시 살려야 된다. 네, 그죠. 근데 되게 솔직한 친구예요, 방귀대장.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연인끼리도 뭐 방구 트냐 안 트냐 이런 것도 그치. 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프랑스어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나 얼만큼 사랑해야 돼. 똥을 못 참을 만큼 사랑해라는 거. 네, 똥이 말하고 똥을 못 참을 만큼 사랑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핏 본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막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더 스웨거 그 전시, 쯔비셴 크리군 파티. 사실 그 전시도 보면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갔던 게
어떤 공장이라던가 어떤 공간에 있는 건축 내장 설비들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이제 미국인들이 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줄 수 있는 어떤 슬로건들을 막 적어놨어요. 너의 투자 덕분에 내가 행복해졌어요. 막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죠. 나의 가장 더러운 터부와 지금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터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친 모양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시를 조금 더 끌려했던 이유가 이 양 똥맛을 보려면 찍어 먹어봐야지. 똥을 제대로 먹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똥맛을 보고 이제 똥맛이 어떻게 좀 순화됐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똥내나는 전시가 잘 없다. 맞아요. 요새 진짜 똥내나는 전시가 없어요. 너무 다 향기로 맞아.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조향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맞아요. 요즘 뭐 향기로 치자면 되게 뭐 별의별 향기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논픽션이라든지 되게 그런 뭔가 화장품 브랜드도 되게 잘 나가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매장도 잘 해놓고 그런 거 봤을 때 점점 이 똥내에서 멀어지는 시그니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그지. 가장 안 보이게 하는 게 또 목적이.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지구 밑에는 그죠. 똥이 흐르고 있고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엔 똥이 흐르고 있고 그죠. 그걸 잊으면 우리의 도시 배관엔 똥이 흐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 이 건축적 할복을 넘어서 그냥 예술적 할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냥 과감하게 다 쏟아내야 된다. 다 쏟아내야 된다. 그게 너무나 과격할지라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전시는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똥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작업을 좀 보시고 하면 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너무 똥 얘기가 나왔지만 작업이 전반적으로 똥색이에요. 약간 느낌. 똥은 이 작업의 내장을 위한 설계였고 왜냐면 어쨌든 약간 창자를 드러내지만 창자를 열었을 때 쏟아지는 건 역시 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죠. 왜냐면은 마티스 알트만이 무슨 어디 뭐랄까요 개토에 살면서 슬럼가에 살면서 무슨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취리의 그 미에 대해서 교수하고 좋은 데서 뭐 전시하고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이 똥을 다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예술의 역설인 거죠. 똥내가 나면 날수록 더 높은 곳, 더 좋게 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잭이 말한 독일식 똥, 관념적 똥, 똥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약간 미니어처식 관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옛날 이제 광해 영화도 보면 나오지만 뭐 똥색을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옛날 왕의 변을 보면은 그걸 보고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듯이. 맞아. 사실은 똥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일종의 내장에 도우니까 중요한 단서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그림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청취자분들도 이제 장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전시는 일단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모두 예술 쾌변을 이루시길. 예술 쾌변, 예술 할복. 예술 쾌변, 예술 할복. 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제가 준비한 전시 파워 라이프스타일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